저는 시를 쓰는 김춘리 시인입니다. 2011년도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는 개인 시집으로는 3권의 시집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동 시집으로는 한 권은 아직 11월 달에 이제 출시할 거고 2권째 지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40년대도 서정시를 썼고 50년대, 60년대 계속 서정시가 맥락을 이어오는데 시대가 지금 AI 시대까지 이렇게 변화되는데 시는 변하지 않고 옛날 시를 고집하는가, 시가 어려워서 뭐 시를 못 읽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에는 단호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정서는 안 변하지만 그 사물이나 이런 환경이나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낯설게 하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갖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그 맥락을 짚어보면서 좀 새롭게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상징이나 은유를 통해 갖고 사물을 뒤집어 보는 스타일이에요. 사물을 그대로 꽃이 핀다, 아름답다, 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저 꽃은 저렇게 꽃이 필 때는 저기 꽃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그 나무에 고름이 나오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꽃을 고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고 섬찟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거지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 시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낯설고 뒤집어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랄까, 새로운 현상이랄까, 새로운 서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하지만 그럴 수 있어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하고 이제 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여행 가서 풍경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야간 열차를 탔어요. 야간 열차를 탔을 때 그 열차에서 느끼는 그 어디를 지나면서 또는 아니면은 이제 뭐 스페인 광장 갔을 때 해가 다 진데 내가 혼자 서 있을 때 느끼는 고독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깊숙한 상처나 또는 깊숙한 내면의 사랑이라든가 갈망하는 자유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시적으로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를 꼭 밤에 써요. 거의 11시를 넘어서 새벽 3시 정도까지 시작을 하는데 물론 지나가다가 한 어떤 것이 탁 떠오르면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즘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인데 사실은 단풍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나뭇잎이 단풍이 들지 않았어요. 숲은 물들지 않았다. 이거 하나를 시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풀고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단풍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그 단풍이 물들지 않았을 때 그 감성을 그냥 나뭇잎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서민들의 삶 속에서 서민들이 삼각김밥을 먹는다든가 또는 요구르트 병에 이렇게 2개씩 모아져서 이렇게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눈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과 나뭇잎이 물들지 않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물들지 않은 나뭇잎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어떤 사랑이 있었던가 이런 거를 유추해서 시를 쓰죠. 친한 지인이라든가 이제 내 시집을 준다든가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집 볼 때 주로 뭘 많이 보느냐. 그러면서 시를 볼 때는 제목을 꼭 한번 눈여겨봐라. 이거는 모자 속의 말이네. 왜 모자 속의 말이라고 썼지? 뭘 뜻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시를 찬찬히 읽어보되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한 문장 한 문장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한 년씩 띄었을 때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된다. 이거 뭐 어려워 이거 잘 모르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2번째는 시인의 말을 꼭 읽어라.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썼을까. 이제 그거는 뭐 문학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얘기도 있고 일상적인 얘기를 쓰기도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좀 한번 읽고 시는 절대 한 번만 보면 안 된다.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고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감. 네, 그것 때문에 시를 쓰는 원동력이 되죠. 시인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나는 슬프고 외롭다고 쓰지만 어떤 사람은 슬프고 외로움의 깊이와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비가 저렇게 내리는데 빗물을 나는 따라가기만 할 거야.
빗물이 흐른 대로 따라가겠어 이랬을 적에 내 마음의 정서를 같이 느끼는 거죠. 저기 수필이나 문학은 있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때는 이제 거기에 창작을 더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시는 완전히 상상과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시를 통해서. 그래서 시는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학이나 모든 세상의 이런 학문에는 시가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등단작을 많이 이야기하죠. 등단작은 바람의 겹에 본적을 둔다라는 시고요. 이 시는 몽고 사막에서 보통 게르들이 많이 있는데 들판에 거기는 꽃송이가 굉장히 커요. 꽃송이가 진짜 주먹만 하다랄까 봉숭아만큼 민들레꽃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일종의 게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꽃을 통해서 들판에 그 게르가 또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기도 하고 꽃인 동시에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게르 안에서 벌어지는 수태차라든가 그 털옷의 옹기라든가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 속에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람이 불 적에 아 바람이 쌓이고 쌓이면 어디로 갈까? 바람에도 겹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람에 겹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상상이라고 어떻게 바람에 겹이 있다고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 속에 녹아져서 있어서 역시 대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도시 생활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하는 곳이 이제 고향인 것과 제2의 고향이잖아요. 수원은 충분히 제2의 고향이다. 저도 14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아이들 키우고 남편 직장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가 수원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화성 이거를 중심으로다가 예술인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뭐 누가 저기 미술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갔어요. 어디서 하나고 한참 가서 동네 골목골목을 돌다가 어디 지하에 어디 강당 이런 크지도 않은 곳에 그 좋은 작품이 걸려 있는 거 보고 아 이래서 수원이 이 문화가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를 한 편씩 지어갖고 갖고 나와서 사실 같이 읽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원 민예총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흡수가 돼서 같이 하면서 또 정조문화재단의 힘을 빌어서 같이 거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게 되고 이러고 보면 수원이란 도시는 역시 예향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산 지원이죠. 왜 그러냐면 움직여서 내 주머니 사재를 털어서 뭐 무엇을 하면서 그러면 차 한 잔 값은 저희들이 충분히 내죠. 그렇지만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낸다든가 사실 저도 경기도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이제 아니면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제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시집 나온 것은 그런 문화재단의 힘을 빌어서 사실 책을 전부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없어야지 하는데 이건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책을 출판사를 정해서 책을 만들고 너무 여유롭지 않아요. 시 쓰는 것만 해도 벅차고 힘든데 그 시간에 그런 돈을 모아야 되는 시간에 글을 생각하고 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